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북대학교 학생으로서 외칩니다. 경북대인은 작금의 국가적 위기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는 흔들리고 있으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상과 이념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국가의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뒤엎는 일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배님들은 항상 목소리를 높여 힘을 보태왔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대구였습니다. 국권을 빼앗길 위기 앞에서 대구의 선배님들은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대구 경북의 선배님들은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날 탄핵 전국에서도 정의를 외치는 전한길 선배님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체제 전쟁 중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경북대학교 학생인 우리는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2월 초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탄핵 찬성 입장을 일방적으로 공식화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2만 명이 넘는 경북대 학우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서 행동했습니다. 이는 학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경북대 학생총회는 정족수 2,000명 중 단 750명만이 참석하여 개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학생 사회 내에서도 탄핵 찬성 주장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북대인의 이름으로 분명히 외칩니다. 우리 경북대 학생들은 부당한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정의로운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경북대인의 올바른 목소리를 세상에 알립시다. 구호 한번 외치고 경북대인의 시국선언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선동 거부하고 법치 질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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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의 독단 결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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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의 시국선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모두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하구씩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둘째, 반국가적 세력들을 향해,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넷째,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는 중인 중국 공산당을 향해, 다섯째, 반국가적 행태를 보이는 야당을 향해 외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학번 박성준 학우분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학번 박성준입니다. 저는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속에서 자와 우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전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관련된 재판, 즉 위헌법률,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현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핵심이며 헌재의 판결 하나하나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를테면 호주제 폐지, 통진당 해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사회의 주요 결정은 법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역시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며 국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인 만큼 헌법에 따라 180일을 지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재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재판 진행은 졸속 그 자체이며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지른 위법은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지적한 사항을 간단히 짚어보며 이를 규탄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2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17차에 걸친 변론이 주어졌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는 그야말로 졸속 진행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맞다. 세 번째, 수사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초창기에 주된 비판으로 제기되었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오히려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헌법재판소는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 헌재는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에 불렀다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 없이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제8차 변론에서 홍장원은 본인이 받아 적은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리하게 시킨 메모 2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다시 정리한 내용과 누군가가 가필해준 메모까지 포함해 총 4개가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작성자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법원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대장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공정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마은혁의 임명 시도는 헌재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은혁은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노희찬 의원과의 친분으로 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그에게 금품을 후원한 이력이 있어 탄핵 심판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아홉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헌재의 주석서에 따르면 한도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의안의 최소 종족수는 200명입니다. 하지만 한도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의 종족수는 192명이었습니다. 열 번째, 졸속 심판 진행.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졸속 진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3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은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줄곧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측이 항의하자 문영배 재판관은 탄핵 심판 진행 대본은 본인이 아닌 TF가 만든 것이라 주장하며 말도 안 자신을 된다.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동의했고 헌법 자신은 유린이다.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졸속 재판 진행은 TF가 써준 대본대로였다는 말입니까?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왜 대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까? 앵무새가 대법관은 앵무새. 대본을 읽는 배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재판관 판사 본인의 양심과 법리에 따른 독립적 판단입니다. 헌법 맞습니다. 재판관들이 독립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TF가 정한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배후에 탄핵 심판 TF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헌재의 신뢰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만이 아니며 과정이 공정해야지만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TF에 대한 해명 없이 성급한 심판이 진행된다면 그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헌법재판소에게 호소합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더는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헌법에 규정한 대로 180일을 지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재판이 되도록 이끄십시오. 또한 TF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조직이 언제 구성되었고 어떤 근거로 재판 절차를 조율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히십시오. 밝혀라. 또한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북대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법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힘은 국민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똑똑하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저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학번 조용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34년의 일제치하, 해방 직후의 6.25 전쟁, IMF 금융위기, 공산화를 받고 민주화의 꽃을 잃어 찬란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의 핵심 목적인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면 되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진행하였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계엄 당시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계엄이 미친 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담화문을 읽고 여러가지 팩트에 기반한 정보들을 확인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의 핵심 배경은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강행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나 음모론으로 지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자들을 토대로 실현되었던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각 지역구별로 국민의 의견을 수합할 대표자를 뽑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투표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장이 되는 대통령의 경우 직선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오롯이 수합하여 그 권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투표에 있어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복잡할지라도 그 절차와 보안에 있어서 완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한들 명명백백하게 깔끔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가장 큰 배경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선거에 있어서 부정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물적 증거의 확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정선거를 의심할 정황이 다소 존재합니다.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고 21대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오작 등으로 집계 오류가 발생하고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발견됐으며 인천 연수구 및 남양주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상태로 발견되고 선거인 명부와 주민등록 시스템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부정선거 증거를 신고한 참관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다. 둘째,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조작 가능성이 크며 보안이 취약합니다. 헌법 기관인을 내세우며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과 수사를 완강히 거부했던 선관위는 1200건의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 나온 결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심각하고 참담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으며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마치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강도의 무단 침입을 기다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투표 부실 관리는 엄연한 선관위의 직무 유기자 직권 남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셋째, 헌법재판소 역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의 부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4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라면 선관위는 왜 서버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서버를 공개하고 철저한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또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은평구에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채용한 바 있음을 인정하였고 전국 단위의 개표원에 대한 정보는 보호받은 바 없으며 사무원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채용 시 고려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제7차 변론을 생중계를 불허한 점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헌재가 증거를 채택할 시 서버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했으나 즉각 모든 증거를 기각한 점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및 계엄령의 핵심 쟁점인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더 키워나갈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자 국민 주권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의 개표 과정에 중국인이 있어야 합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 외국인이 관여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맥락과 배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에 대한 심리를 왜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엄중하고 진지하게 살펴야 할 상황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의혹만을 키워나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체제에 대한 의문을 헌법기관으로서 소명하고 해소해 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이를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고 서버 전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하다면 명확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전개하고 선관위 측에서도 의혹 제기만으로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왜 내놓는지 당초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과 의혹 그리고 실제 일어난 선거 조작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논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천 송도에 세계 선거 기구 협의회 AWEB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전자 개표기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한 나라들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루마니아, 엘살바도르, 콩고 민주공화국 이 모든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실제 부정선거가 적발되어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리콜을 하여 철저히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사후 보상과 AUS와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며 뛰어난 품질의 공산품들을 수출해 해왔으면 해왔지 부정선거를 수출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전에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의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국 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AWEB과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여당 역시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라! 저 물 한 잔만 하고 하겠습니다. 경북대 화이팅! 화이팅! 경북대 잘한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경북대 화이팅! 저쪽에 부정선거는 주권을 철저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에 관심 가졌고 저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의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좌편향된 어른들은 왜 저희를 극우라고 몰아내세우며 절벽으로 몰아내세우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고 제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극우입니까? 아닙니다. 멈춰주십시오. 이제 멈춰주십시오. 선동과 선전, 모략 멈춰주십시오. 대한민국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 화이팅!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박소양 학우분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박소양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떠오르고 있는 이슈는 바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하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자부하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 여론 조작, 경제적 침투, 정치적 개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개입 정황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위협을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안보 대응을 방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지키기 어려워졌으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첫째, 중국이 대한민국 내부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과 여론 조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목인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튜브,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친중 여론을 조작하고 있으며 우마우당 댓글 부대를 조직하여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여론 조작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삼성,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 연구진을 고액 연봉으로 유인하여 기술을 유출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을 중국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에 개입하여 안보 체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가처법 개정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내 친중 세력을 활용하여 국가보안 정책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안보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비군사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지속적으로 유출해 왔습니다.
정보사 블랙유언 명단이 중국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상대방이 중국인이어서 처벌하지 못했던 사례, 사드 기밀 유출 사건, 국가정보원 드론 촬영 사건 등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이었던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외부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경제적, 사회적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정보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금융권을 장악하여 민주화 인사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역시 중국의 경제적 종속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는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야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간첩법 확대, 국가보안법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될 때마다 야당은 이를 반대하며 국가안보 대응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야당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중 세력을 보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다!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음에도 야당의 지속적인 방해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정부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내부 정치 세력의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으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이 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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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탄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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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수연 하구분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그 자체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에 만들어진 정당들이 적절한 견제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일방적인 입법 폭거, 예산 폭주, 탄핵 폭주를 일삼으며 국익은 뒷전이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야당이 이어온 이와 같은 행태는 단순히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이 아닌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한민국의 제재 전복을 시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악랄한 행태를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제1야당으로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으로 의석수 약 57%를 차지하는 170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폐악질을 목도하며 압도적 의석수에서 나오는 권력을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어받은 막중한 책임은 어디로 가고 이재명을 지키는 데만 혈안입니까?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지금 민주당의 행보가 다수당에 대한 행보,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입법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보 정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모든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상정하여 단독 가결시킬 수 있는 180석을 훌쩍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쓰셨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킬 수 있는 국회 중앙법 개정,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사들이는 포퓰리즘 정책, 양곡법, 무제한 특검법, 무제한 타대법, 무제한 예산 발목 잡기까지 이 모든 것은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나아가 이재명이라는 특정 인물을 방탄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양곡법은 저는 농대를 다니고 있어서 농업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참히 망가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곡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고 무제한 수배를 하게 되어 쌀농사는 위험부담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양곡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 중 누가 쌀을 말고 다른 농사를 짓겠습니까? 쌀을 제외한 농산물의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이는 곧 우리 국민들 밥상 물가 폭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먹사니즘을 떠들던 작자들이 어디 감히 국민들 밥상을 건드립니까? 아니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민주당 눈에는 국민이 개 돼지만도 못한 겁니까? 또 그러면 민주당은 식량 안보를 들먹이면서 양곡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쌀을 무제한 수매해주면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실상 먹을 수 없는 쌀이 대량으로 양산될 텐데 그 쌀로 어떻게 식량 자급을 책임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리고 생산된 쌀이 대부분 먹을 수 없는 쌀이면 먹을 만한 쌀은 극히 일부일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농산물 가격 폭등과 더불어 식량 안보마저 무너뜨리게 만들 텐데 이건 뭐 법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라 불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한 국회 증언법 개정안에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질병이 있더라도 화상 연결을 통해 반드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모든 내부 정보와 기밀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회가 민간 기업의 경영활동과 사유재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이를 악용해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과 경제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규탄한다!
정신질환 추정자로 지정된 사람을 목격할 경우 경찰 및 구급대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법안까지 민주당은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서 반대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쓰겠다는 건데, 실제로 시진핑 집권 당시 그 비판했던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사후 재발을 막는다는 핑계로 감시를 줄곧 해왔고, 그 무엇보다 정신질환 추정자라는 모호한 용어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거리식입니다. 어쩌면 탄핵 반대를 외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 저 역시도 정신질환 추정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강제 구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또 예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원전 예산 1,800억 원 전액 삭감, R&D 예산 1조 1,500억 전액 삭감, 청년 지원 예산 2,300억 전액 삭감. 그러나 중국 기업이 이미 점령한 태양광 사업에는 4,900원 주액,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 상품권에는 무려 7,00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월가의 금융은행조차도 더 이상 원자력을 항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며 원전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원자력에 혈안을 올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원자력 기술 개발에 민주당은 제도를 걸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죄다 삭감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장마철 때문에 일조량이 확보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겠다며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상품권의 경우 행안부에서 24년 상반기에 이를 발행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141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되었고, 그중 40%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돈이 빼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입법 복주 중에 지역 화폐 증액은 위헌이라는 사실입니다.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정부 예산 자체에 편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이 내어준 170석의 권력을 머릿수만 믿고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헌법소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필요한 곳에 돌아가야 할 곳은 돈을 받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헌법을 개무시하면서까지 돈을 퍼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나라 알기를 얼마나 개떡같이 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탄핵을 남발하며 복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지검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계엄 선포 이전부터 민주당은 어떠한 협치와 상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그들은 이 나라를 개떼같이 달려들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탄핵의 사유는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위원장이 된 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한 지 하루 만에 탄핵시킨 게 이에 대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버린 민주당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면 누가 반국가 단체이겠습니까? 이렇게나 극악무도한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 전방위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을 구해내서 반국가 세력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엔 앞으로의 국가 존속을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2024년 신년사에 말씀하셨던 말씀,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국가 존속을 위한 일 전부 다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사기탄에 규탄한다.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 발언 해주실 경북대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입니다. 네,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폐사로 경북대학교 시국선언 마치겠습니다. 네, 폐사로 경북대학교 시국선언 마치겠습니다. 대구 경북 애국 시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15일 광주 금남로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의 물결이 찬란하게 휘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하나 되어 극복해온 상식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 사법기관의 정치 결탁, 좌편향된 언론의 가짜뉴스 선동,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의 문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광주의 사용을 불허하더니 이제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은 지역색이라는 낡은 정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에는 수많은 2030 광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광주 시민이 아닙니까? 민주당 교육원장이 말한 2030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학우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의라는 낡은 틀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동조입니다. 함께 일어나자! 함께 싸우자! 함께 외치자! 전북대, 전남대는 일어나라! 전북대, 전남대는 깨어나라! 전북대, 전남대는 동참하라! 이상으로 경북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 멋있다!
지역색이라는 낡은 정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에는 수많은 2030 광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광주 시민이 아닙니까? 민주당 교육원장이 말한 2030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학우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의라는 낡은 틀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동조입니다. 함께 일어나자! 함께 싸우자! 함께 외치자! 전북대, 전남대는 일어나라! 전북대, 전남대는 깨어나라! 전북대, 전남대는 동참하라! 이상으로 경북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